우리의 전체 역사는 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일을 하는데 어떤 획기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당시 기술 문명이나 사회 경제적 조건에 맞추어서 그 전 시대와 전혀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것을 우리는 획기적이라고 그럽니다. 획기적. 그러니까 시대를 가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획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한 범위들, 시간적 범위들을 묶어서 우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구분을 하죠. 고대하고 중세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중세하고 근대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왜 근대하고 현대는 분명히 구분이 될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걸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 달라졌어요?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 생존의 방식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생존의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는 사람들끼리 다른 사회를 형성하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획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고대하고 중세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고대에는 고대인이 살았고 중세에는 중세인이 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인들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전략과 중세인들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중세와 근대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중세인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과 근대인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 가운데 가장 지배력이 크고 수준 높은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즉, 철학입니다. 고대 철학과 중세 철학이 다르고 중세 철학과 근대 철학이 다르고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이 다른 겁니다. 철학이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세계관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즉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 세계를 보는 시각, 이것이 전혀 달라졌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의 틀, 이것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의 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나눈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세계관, 즉 철학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인이라면은 현대적 세계관으로 무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현대라는 시대 속에서 현대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오히려 근대인이 더 많고 중세인, 고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인식은 그 시대를 항상 순조롭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개인들도 그 시대를 순조롭게 따라가는데 편차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 여부인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순차적으로 잘 맞추어 가면 성공하고
현대에 살면서도 근대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나 현대에 살면서도 근대적 이념에 갇혀 있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 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 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철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대가 시작되기 이전, 고대 이전은 어떻게 달라서 고대라는 데서부터 철학으로 시대를 가르게 됐는가?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고대 이전에는 철학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철학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언젠가는 이 효율성이 떨어지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당분간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철학도 인간이 만든 거다. 인간은 처음에는 기능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진화해서 삶의 전략이 수준이 높아지니까 기술의 단계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전략이 더 높아지니까 이제 과학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전부 삶의 전략입니다. 과학도, 기술도, 기능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왜 만들었어요?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대부터 우리는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나누는 활동을 합니다. 철학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든 것이다.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다. 하는 말은 생존의 전략상 그것이 필요했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철학이 발생하기 이전에 생존의 전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신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면 신에서 삶의 전략이 내려오면 인간은 신이 부여한 삶의 전략을 어떻게 잘 따르느냐 하는 것만이 숙제가 됩니다. 잘 따르려면 확실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됩니다. 신이 삶의 전략의 원천일 때, 삶의 전략이 신으로부터만 생산될 때, 인간은 신을 믿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간이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덜 훌륭한가, 인간인가를 따질 때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더 신을 진실하게 믿느냐. 이 믿음은 거의 맹목적이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BC 6세기, 7세기경에 인간이 삶의 전략을 신이 짜놓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이 짜놓은 전략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스스로 삶의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역사의 주인이 신이었는데 이제는 역사의 주인, 역사의 책임자가 인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삶의 전략이 신으로부터 생산되느냐, 아니면은 인간이 생산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획기적인 사건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가 BC 6, 7세기예요. 그건 서양 그리스에서 분명하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중국에서도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이 시대를 기축시대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역사의 책임자로 등장해서 인간만의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의 생산자로 등장했다. 비로소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삶의 전략을 생산하는 책임자로 등장했다. 바로 이때 인간의 기초가 다져진 겁니다. 이거는 전 지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는 이 시대를 기축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삶의 전략의 생산 책임을 신에게 두었던 시대에서 삶의 전략의 생산 책임을 인간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때 인간은 맹목적 믿음에 빠져있던 인간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인간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BC 6, 7세기에 와서 기축시대에 들어와서 인간은 비로소 생각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의식의 활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의식이 전략적 목적하에서 초점이 맞춰지고 지속적으로 행사되는 일, 이걸 우리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간은 비로소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대 이전에서 고대로 들어올 때 인간은 맹목적 믿음을 벗어나서 이제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의 지배를 벗어나서 인간이 역사의 책임자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큰 사건을 겪으면서, 겪다기보다도 이 큰 사건을 스스로 일으키면서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 즉 삶의 전략,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생산하는 책임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믿음에 빠진 인간, 건너갈 수 없습니다. 믿음에 고착돼서 믿음 그 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대로 말라 죽습니다. 생각하는 인간, 비로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은 생각을 시작하셨습니까?